오늘부터 뭐 전화가 돌아갑니까? 오늘 이제 컷오프 여론조사입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 동안에 컷오프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금 뭐 당원들에겐 투표 링크가 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투표 링크가 간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지금 공지 내용 파악이 안 돼서. 마이크를 조금 더 대주세요. 너무 지금 네네. 피곤하셔가지고. 잘 안 들리나요? 잘 가까이 들리나요? 대주십시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어쨌든 이틀간 지금 그 컷오프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네. 그럼 전화가 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지금 저도 들어오면서 지금 봤는데요. 이게 공지가 지금 사전에 빨리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당연히 전화 여론조사가 돌 줄 알았는데 당원들에게 투표 링크가 간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가서 1번 누구, 2번 누구 하는 게 아니라 누굴 지지하냐고 이름을 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제가 사실 확인이 아직 안 된 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그것도 당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네. 당이 백척간도에 서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당원들이나 국민들께 충분히 홍보를 해주고 투표에 참여하게끔 독려도 하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당에서 이거를 계속 컨벤션 효과를 갖고 오려면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원들이나 저희조차도 투표 방식 지금 이 여론조사 방식에 혼돈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예비 경선 컷오프 아닙니까? 네네, 오늘 그렇습니다. 내일은. 네. 그러면 지금 그 최고위원 후보자는 지금 한 10명 정도 나왔나요? 12명 아니었나요? 네, 12명. 네, 그럼 이제 4명이 컷오프 될 것 같습니다. 4명을 이제 빼내는 네. 작업인데 통상 그 총선이나 뭐 지방선거 보면은 공천하기 전에 여론조사할 때 전화가 오죠. 네네. ARS가 오는 거죠. ARS. 그렇죠. 네. 주로 보면 뭐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번 홍길동, 2번 김민수, 뭐 3번 맞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듣고 있다가 자기가 번호를 누르면 되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그게 전화 면접원이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 면접을 직접 네네. 전화한다. 네, 직접 전화를 한다. 야, 그러면 그 면접원에게 내가 김민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하. 저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오늘 전화 받으시면 잘 응대하셔야 됩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라고 이렇게 잘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게 문항 설계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민수가 맞냐고 재차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원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막 대답을 잘못했나 해서 소신이 없는 사람들은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김민수라고요. 이렇게 딱 얘기해야 됩니다. 김민수, 난 김민수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네. 확실하게. 100번 물어도 김민수다. 그만 물어라. 지금 보면은 이번에 그 최고위원 후보자들 쭉 보니까 네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민수 후보자께서는 아마 예비 경선은 무난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판단하거나 진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과 당원들의 판단을 받는 역할이다라고 보고요. 제가 냈던 일관된 목소리가 있고 저와 반대 입장에서 냈던 일관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전 이게 국민과 당원들께 평가받는 길이다. 이번에 만약에 이 평가를 못 받는 쪽은 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전 지금 일관되게 지난 6개월 동안 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이거에 못지않게 반대 목소리를 일관내게 됐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목소리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계속 내려면 이 당을 떠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당의 선명성이 강해지는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나 당원 여러분들이 이 당의 선명성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지금 정확한 의사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댓글에도 네. 김민수 찍을 거다. 뭐 이런 댓글도 많고요. 수석 최고위원으로 김민수가 되어야 된다. 저도 사실은 건방지고 오만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수석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수석 최고가 될 때 이것이 지위의 개념이 아니라 당원들의 뜻이 이 사람에게 많이 실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때로는 수석 최고가 더 많은 표를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당원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내 뜻이 투영됐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순간 이 사람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의 말은 결코 쉽게 무시할 수가 없죠. 왜 당원들의 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럼 예비 경선을 통과해서 네. 이제 8대2로 네네. 당원 80, 일반 국민 여론 20 여론조사를 해서 네. 거기서 최고위원 후보자 중에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하는 분이 수석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수석 최고위원이 되면 뭐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목소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석 최고란 지위가 정확히 있는 건 아닌데 당의 오랜 간행상 그 사람을 수석 최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당원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원들이 이 사람들에게 뜻을 대의했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어허. 그럼 이 사람의 말은 곧 많은 당원들의 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수석 최고인데 당론과 당의 입장과 좀 다르지만 제가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야 그거 안 돼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표를 많이 받았는데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당원들의 지금 뜻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거 쉽게 무시하겠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 서울 지역번호 02나 070으로 오는 전화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뭐 전화번호 등록되어 있는 거 아니네 이러면서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서 전화 면접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김민수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뭐 김만수요? 뭐 김문수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김민수. 그렇죠. 김민석도 아닙니다. 김민수입니다. 김민석도 아닙니다. 네. 김민수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그 전당대회 전체를 이렇게 꿰뚫고 있는 주요 아젠다는 뭐라고 보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한 건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아직 모르겠는데 예. 책임 당원들에게는 투표 링크가 적힌 문자가 갈 거라고 합니다. 네, 책임 당원들에겐 투표 링크가 적힌 문자가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건 지금 사실 확인은 안 되었고 현재 뭐 이렇게 단톡방에 올라오는 내용 중에서 지금 올라온 게 그러면 있습니다. 링크가 오면은 그걸 타고 들어가서 들어가면 지금 뭔가 누군가를 선택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 이제 네네네. ARS 비스무리하게 네. 자기가 손으로 다 찍는 거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자투표처럼. 네네. 그죠? 지금 이게 명확하지가 않네요. 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아니 이런 것도 좀 당에서 선관위에서 좀 사전에 좀 친절하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많이 홍보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홍보가 돼서 국민들은 지금 여론조사 기관인지도 몰라요. 하물며 당원들도 지금 여론조사 그러니까. 기관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게 아주 표본 자체가 이 여론조사에 응한 표본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당의 개혁 방향 중에 하나다. 예, 바뀌어야죠, 이것도.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 전체를 이 꿰뚫는 어떤 화두가 있다면 뭐로 보십니까? 두 진영에서 다르다라고 봅니다. 네, 한쪽 진영은 투쟁이라고 보고요. 한쪽 진영은 극우몰이. 혁신이라고 하지만 네, 그 혁신, 극우몰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에는 당내 세력 싸움이라고 봐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당내 세력 싸움이 강했던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어느 정도 화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났을 때, 누군가는 무조건 화합해야 된다라고 하고, 누군가는 걸러내야 된다고 하고, 저도 속아내야 된다는 위주의 사람인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헌저지선 중요하거든요. 개헌저지선은 분명히 지켜야죠. 근데 속아낼 사람은 확실히 샘플링을 해서 샘플로라도 속아내야 된다. 네, 이게 될 때 왜냐면 이 밑에 정치적 견해라기보다 입장 때문에 누군가를 쫓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내 정치적 입장 때문에. 예. 사실은 나는 저거 반대하고 싶지 않은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 이영풍 싫지 않은데 싫어하는 쪽에 서 있기도 하고요. 예. 속으로는 김민수가 좋지만 내가 김민수 반대 방향에 서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샘플 한두 명만 정확하게 속아내면 저는 이거 당 화합하는데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아무도 속아내지 않고 다 같이 가자는 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네. 지금 언론 보도 보면요. 네. 당 대표 같은 경우는 김문수, 장동혁, 이강 체제로 굳어졌다. 굳어졌죠. 네.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는 지금 뭐 지지율이나 또는 화두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여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문수, 장동혁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표현법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표현법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어쩌자건 간에 표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은 정치를 못 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누군가는 좀 더 부드럽게, 누군가는 좀 더 세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거는 같다. 본질적인 건 같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100% 일치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100% 실천한다는 믿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왜냐하면 제가 7년 동안 보니까 했던 말 지키는 정치인이 거의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민수를 반드시 최고위원회에 넣어주십시오. 네. 만약에 당대표가 했던 말을 지키지 않거나 당대표가 우리 당원들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거나 방향을 선회하려고 하면 제가 잡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제가 아직까지도 당대표 누구를 특정인을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그리고 함께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이유는 제가 견제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쫓아가는 역할이 아니라요. 당대표가 국민 여러분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누가 뽑으나 결국에는 다 변할 거야. 예. 당대표 누굴 뽑든 결국 변할 거야.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결국에는 정치판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가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차악을 뽑자. 얘가 좀 덜 배신할 것 같아. 덜 배신할 것 같다. 믿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덜 배신할 것 같아요. 예. 예, 김민수를 뽑아주십시오. 제가 당 대표가 누가 되시든 그분들이 가는 방향이 국민들의 뜻과 다르다라고 하면 잡아내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어제 대전에 가서 네. 지금 이제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원내 투쟁도 해야 되지만 원외 장외 투쟁도 해야 된다. 뭐 민주화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야 뭐 제가 계속 처음부터 해왔던 얘기인데요. 투쟁이 곧 혁신이다라고 해서 어제 국회에서 또 포럼까지 이 말대로 제목 그대로 따서 포럼이 또 열렸습니다. 예. 선배님들 전화가 오셨어요. 이 말 써도 되냐고. 이영풍 TV를 봤대요. 근데 이영풍 TV에서 김민수가 나와서 투쟁이 혁신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워딩이 너무 좋아서 회의를 하다 저걸 쓰자 했는데 원작자에게 이거는 허락을 구하자라고 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피라이트. 이것도 대선배님 정말 대선배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 단어 우리가 좀 포럼의 제목으로 써도 되겠냐고 그래서 영광입니다 하고 저도 초대받아서 가서 또 축사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근데 지금 투쟁이 혁신이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혁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 투쟁과 내부적 투쟁, 그리고 외부적 투쟁이 있다고 보는데 내부적 투쟁은 제가 처음 말했던 것처럼 작용화 척결입니다. 당내 작용화 척결. 예. 지금 이게 보수에서요. 우경화를 걱정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우경화가 결국 뭐냐면 너무 보수 같은 거예요. 극단적 보수 같은 거예요. 너무 보수 같은 거예요. 아니 보수 집단에서 야 너 너무 보수 같아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걸 걱정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야 너 너무 보수잖아. 이런 거죠. 뭐 너 너무 아버지 닮았어. 야, 이거 지금 아버지 말도 안 닮아야 되는 되는 거 아니에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수 집단에서는 보수 정당에서는 작용화를 걱정한다면 이건 당연한 거지만 우경화를 걱정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얘기죠. 네. 그럼 지금 이게 이런 얘기들이 뭐 극우몰이로 나오고 당내 동료들을 극우몰이하고 지금 극단적 우파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당내에 이 정도로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사람들의 스피커가 커져 있는 상황이다.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당내를 작용화시킬 수 있는 세력들이니 작용화 현상에 대해서는 중지해야 된다. 제가 보는 거는 내부 투쟁은 이거 첫 번째입니다. 내부 투쟁 첫 번째 이거고 두 번째는 개파에 의해서 개파는 사실 저는 정치 개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파가 없으면 이거 정치가 아니에요. 개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자기 스스로 명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반대하는 건 줄서기용 개파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당 내에서요. 정치적 비전과 목적에 대한 개파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수 정당의 뜻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돼. 보수주의를 더 발전시키려면 이런 비전을 내야 돼. 근데 이 비전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가는 개파는 긍정적 개파예요. 야, 이영풍이 지금 보수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야, 너무 멋있지 않냐? 보수가 가야 되는 방향 저거 아니야? 하고 모이면 이 개파는 긍정적 개파입니다. 그럼 여기에 경쟁하는 개파들은 또 더 나은 비전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줄서기용 개파가 되면요. 야, 이영풍이 이번에는 당대표 될 것 같은데 저기 줄 서자. 했다가 야 이제 이영풍 힘 다 빠졌어. 이번엔 김민수 같아. 김민수한테 줄 서자. 의리가 없는 거예요. 뜻과 비전을 같이 하면 의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당장의 권력을 쫓기 때문에 의리도 없고 내부 결속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아까 말했던 줄서기용 개파를 없애야 된다. 대신에 비전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된다. 비전을 스스로 개발하다 보면 리더들이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이는데 이때 개파는 긍정적인 개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적 투쟁은요. 첫 번째로 지금 정치보복 중단 규탄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치 보복?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라든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내란 수사로의 확대라든지 지금 우리 당의 의원들을 압수수색이라든지 모든 정치 보복성 수사에 대한
중단에 대한 규탄을 해야 되고요. 우리 선수들 지켜야 싸울 거 아닙니까? 우리 선수들을 지켜야 싸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 타겟 삼을 사람들은 자기들과 맞서 싸운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들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부터 팔다리 묶을 겁니다. 이거 막아줘야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우리 집단 공격할 때 분노해야 된다. 내 동료를 공격할 때 분노해야 된다. 지금 우리 집단이 공격받고 있고 우리 동료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구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뭐 사람들이 그 말하기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 본선 가면 더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좀 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재판 재개에 대한 규탄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재판 재개에 대한 규탄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바다에 중국의 이상한 물체가 지금 서 있는 거 있죠. 저거 철거 규탄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북핵 폐기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북핵 폐기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쟤네들 지금 가짜 오염수 갖고도 집회 투쟁을 3개월 했습니다. 3개월 했죠. 윤석열 대통령 발목 다 잡았습니다. 1조 2천억 썼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왜 북핵 폐기물이 지금 흘러나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렇게 조용하냐. 이게 만약에 지금 진짜라고 하면 이건 우리나라 국민들 지금 바다에 진짜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근거리 바로 같은 바다 아닙니까? 그것도 수도권에. 수도권입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진실 규명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거부터 규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 안전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아까 그 중국의 구조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한 거랑 똑같아요. 영의 영토를 침범한 거랑 똑같다. 국가의 존재 이유잖아요. 영토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거. 그럼 여기에서 핵 폐기물이나 지금 중국 구조물에 대한 강력한 규탄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기 위해선 정치보복 수사 중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안팎으로 투쟁할 때 우리들이 방향성을 잡아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 너무 많죠. 여기서 읊으라면 투쟁할 게 한 100개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입법하고 있는 것들이나 뭐 FTA나 너무나 많죠. 네. 근데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면 이렇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여러분 댓글에서 네. 수석 최고위원으로 김민수 찍어야 된다 뭐 이렇게 무조건 그 최고위원 투표할 때는 무조건 1번 김민수부터 찍어놓고 다른 사람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지금 이 투쟁 로드맵이 머리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분이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야 사실은 최고위원 자리에서 오늘의 성명서가 어떤 게 나오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세력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전략 전술을 짜고 이런 것들 컨트롤 타워가 생기는 거거든요. 최고위원회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투쟁할 수 있는 멤버들로 딱 짜여지면 좀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까? 멤버가 바뀌면요. 제가 어제 타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람이 바뀐다고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당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야, 어차피 당대표 누가 되든 똑같아. 김문수가 되든 장동혁이 되든 어차피 똑같아. 사람 바뀌어갖고 당 바뀌는 거 봤어? 이 얘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99%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사람이 바뀌어서 당이 바뀌는 걸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애플의 예를 들었는데요. 예. 애플이라는 세계적 기업이 한때 정말 쇠락의 길을 걸기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스티브 잡스가 다시 들어가고 나서 아이폰 등을 통해서 제2의 애플 전성기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거 사람 한 명의 힘이었습니다. 때로는 사람 한 명의 힘이 조직을 변화시키고 문화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저 김민수가 사람 한 명의 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김민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기 당의 확실한 변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계엄을 유발한 자들도 공범이다. 그래서 민주당 니들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미 똑같은 발언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엄이라는 것은 역사의 한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계속 단편적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계엄이나 탄핵은 역사의 한 줄기 흐름인 거예요. 이 흐름을 다 얘기하자면요. 대통령이 임명되기도 전부터 얘네들은 탄핵 운동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있었죠. 그리고 지금 행정부의 발목을 다 잡았던 거예요. 예. 탄핵 소추 전까지 29번의 탄핵 소추를 일삼으면서 지금 행정부 수장들의 발목을 다 잡았던 겁니다. 이거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예산을 마비시켰어요. 행정부 마비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사법부의 판사들을 니네들도 말 안 들으면 탄핵 소추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이거 지금 사법부 기능까지도 마비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전쟁 같은 상황, 전시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행정 기능이나 사법 기능이 현저히 마비돼서 사회 질서를 교란할 때는 어떻게 계엄할 수 있게 돼 있다고요. 대통령 권한 중에 하나라고. 자, 그러면 이걸 누가 판단하게 돼 있냐? 대통령이 판단하게 돼 있다. 이 모든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도 써요. 정당방위라고. 정당방위다. 네. 지금 대한민국 행정을 마비시켰잖아요. 대한민국 행정을 마비시켰다는 건 지금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일을 하지 못하는데 가서 무릎 꿇고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나한테 투표한 국민들이 무릎 꿇는 거잖아요. 진 사람한테, 진 이재명한테 그렇죠. 이긴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무릎 꿇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지금 이거 민주주의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역사의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 계엄 잘했어, 잘못했어. 여기에 넘어가는 정치인들은요, 이거 사고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대답하지 마세요. 계엄 잘했나, 잘못했나 이런 거에. 계엄 잘했어, 잘못했어. 탄핵 잘된 거야, 잘못된 거야. 얘네들은 지금 쪼개서 사건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의 한 흐름으로 놓고 보면요, 무조건 민주당이 잘못한 거라고요. 네, 계엄 잘 됐냐 잘못했냐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정치인분들. 대답하기 곤란하면 역사의 흐름으로 펼치세요. 그러면 민주당이 잘못한 거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이거는 당연하죠.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제가 아까 규탄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란 수사 등에 대해서 규탄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규탄하는 것도 그냥 규탄하면 안 됩니다. 나와서요, 지금 우리들 국민의힘 이때까지 했듯이 피켓 하나 들고 나와서 규탄한다 하면 얘네들 씨알이라도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이거요, 지금 정말로 강도 높게 당내 투쟁을 해야 됩니다. 당이 앞장서서 투쟁해야 됩니다. 당이 집회 주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매주 토요일이든 매주 일요일이든 정말 수없이 많은 숫자들이 나와서 여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부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앞장서야 되는 것이지, 뒤에서 너희들이 시위하면 우리들이 메시지 정도 내줄게라는 지금 이런 마인드로는 이건 투쟁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대변인단일 겁니다. 대변인단이 당의 입입니다. 투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변인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이것도 1번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당선돼야 실행할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게 말을 하는 순간 전략이 노출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전략이 노출되는데 계속해서 전략을 요구하세요. 전략은 노출되는 순간 전략이 아니에요. 그럼 방어가 돼요.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우리 보수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방안 정도는 있다. 실행해볼 시도조차는 해볼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요, 보세요. 좌파 시민단체가 정말로 많거든요. 좌파 시민단체가 민주당 공격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선배님? 없죠. 없습니다. 예. 근데 보수 시민단체 몇 개 안 되는데 공격의 방향이 통상 보수 정당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좌파 정당들, 좌파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이 정당들이 지금 한 민주당 하나가 아니잖아요. 예, 뭐 저기 진보당도 있고 또 뭐 있죠? 정의당. 예, 정의당도 있고. 뭐 저기 또 민주노동당. 네,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많잖아요, 지금. 기본소득당 뭐 이런 데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당, 조국당. 조국당. 얘네가 지금 민주당을 메인으로 공격하는 거 보셨나요? 없죠.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 창당도 안 됐는데 창당하겠다고 나간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함께 싸웠던 사람들, 우파 유튜버들 일부 다 당의 공격 방향이 어딜 향해 있습니까? 우리 당을 향해 있어요. 우리 당을 비토하고 있어요. 왜? 예. 욕먹을 짓 하니까요. 예. 욕먹을 짓 하니까요. 예. 근데 욕먹을 짓을 해도 공격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지금 좌파 세력 플러스 우파 시민단체 플러스 우리 당에 있던 이젠 탈당한 지금 우리 보수 진영 플러스 보수에 창당하는 세력 플러스 죄다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거.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없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이거를요, 지금 단 한 번도 보수의 세력을 제대로 규합하려는 시도조차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국민의힘이요. 이거 규합되면요, 절대 좌파 세력한테 싸워서 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구슬을 껴야 보배죠. 구슬들이 지금 굴러다니고 있는데 여기저기 역량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이 사람들 다 극우라고 하고 지금 안 깨고 있으니까 그렇죠. 꿰어야죠, 이거. 꿰어서 역할 분담해야죠.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더 이어가고 싶은데 지금 김민수 후보자님이
너무 지금 피곤해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곤해 보이나? 피곤해 보이면 안 피곤해 되는데. 보여 지금. 엄청 힘들어 보이십니다. 피곤해 보이면 안 그래서 되는데. 네.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네. 오늘 우리 우잘사 프로그램 여기까지 하죠.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체력 대한민국에서 제일 세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요, 주제가 피곤해요. 네, 우리 당에 하는 행태가 피곤하고 이 말을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게 피곤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당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얘기하고 싶고 그 우리 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로 주제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기 인도에 3대 신이 있거든요. 창조의 신이 있고 유지의 신이 있고 파괴의 신이 있습니다. 자, 왜 파괴의 신이 대표적인 3대 신에 들어갈까요? 시바 다 아시죠? 네. 자, 파괴가 이루어져야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인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 정말로 어떤 새로운 창조가 되기 전에는 완벽히 파괴되더라.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 과정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파괴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이 파괴의 과정이 끝날 때쯤에 새로 태어나는 창조는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정말 만족할 만한 보수주의, 미래 담론을 가진 보수주의 가치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당으로 창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과 함께 저 김민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수조 청년 최고위원 출마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수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대표님? 예. 잘 계셨어요? 예. 자, 우리 손수조 후보는 정치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15년 당원입니다. 아, 15년. 네. 그때 처음에 그 출마하셨을 때 부산 사상에서 문재인하고 붙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제가 진짜 27살 때 이제 제 주변에 사실 아무 친척도 그렇고 정치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문재인이 사상구 출마한다길래 이거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직접 출마해야겠다. 예. 내가 막아서야겠다. 이래서 이력서 한 장 달랑 들고 이제 당에 와서 어허. 가입을 하고 예. 이제 면접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때 처음 시작하실 때 나이가 27입니다. 아, 그럼 네. 정말 그 정치를 잘 모르실 때, 사실 그 손수조 우리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는 부산의 주례여고라고 있거든요. 부산 사상의 주례여고. 제가 이 왜 기억하냐면 손수조라는 이름이 이 언론에 나올 때 출신 고등학교 이런 거 보잖아요. 제가 잘 아는 선생님이 그 주례여고 수학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여고 출신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뭐 월급 모은 3천만 원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다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27살의 나이로 바라봤을 때 정치권이 너무 빽 있고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다. 네. 이러한 문화를 없애버리자. 예. 누구나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는 정치를 한번 내가 해보자. 라고 해서 월급 모은 3천만 원.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연봉 3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의 어떤 그런 큰 돈이죠. 했는데 그 정도 모으면 누구나 이제 출마할 수 있는 정치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보자 해서 3천만 원 뽀개기를 했었습니다. 다 날렸습니까? 예. 그때 후원금이 1억 넘게 들어왔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근데 제가 3천만 원 뽀개기 하느라 당에 고스란히 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때 처음 20대 후반에 정치 현장에 그것도 정치 거물, 민주당의 정치 거물 중에 한 명이 문재인, 그때 대통령이 됐는데 한번 겨뤄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당시 2012년 총선을 거의 저 혼자 치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언론이 너무나 집중을 해주시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뭐 꼬투리 하나하나 다 잡으면서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뭔가 욕 얻어먹고 자고 일어나면 욕 얻어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 힘들었던 선거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당시 박근혜 위원장님께서 또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여러 번 우리 부산 사상구 오셔가지고 손잡아 주시고 하면서 또 많은 사랑도 받았던 그런 또 인생의 리즈 시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전국적으로 신선한 충격이랄까? 파란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의 여성 초년 정치인이 문재인이라는 좌파 정당의 거물 정치인하고 붙는데
그때 뭐 자객 공천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때 이제 기자 활동, 작은 곳이었지만 기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쭉 제가 워낙 정치권 사회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도 12년 내내 학생회장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좌파의 문제점을 저는 굉장히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대안을 내지 못하고 늘 비판만 하는 어떤 좌파의 세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이 문재인 세력이 대한민국에 발을 내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작했던 이제 활동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많이 또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다 보니까 또 사회적 자본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좌충우돌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그 경험을 가지고 또 걸음 삼아서 또 많이 배우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그 최근에 책도 내시고 네. 그 지금 그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걸 뭐라고 하죠? 장례 지도사. 장례 지도사. 네. 아, 그 장례 지도사는 어떤 걸 하는 일이죠? 제가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항마로 그렇게 세게 한번 붙고 그 뒤에는 또 그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지만 장제원 의원님과 또 이제 공천 경쟁하면서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못 믿겠고 사람을 못 보겠고 대인 기피도 오고 아무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정치 안 한다 하면서 정치 말고 완전히 다른 게 제가 사실 뭐 기관에 들어간 적도 없고 뭐 사실 그렇게 정치권에서 뭐 이제 직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출마는 했었지만 그래서 정치랑 완전히 다른 뭔가 다른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찾다가 우연한 기회에 지인분의 입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염습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내가 사람을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을 할 수 있겠구나.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나 이 일을 해야겠다 해서 자격증을 따고 실제로 이제 직접 염을 하면서 그렇게 장례 지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당시 또 코로나가 또 기승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그 아픔을 겪으셨는데 그러면서 한 100여 분을 직접 제가 염을 해드리고 그래요? 직접 모시고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다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되고 사회생활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죠. 상당히 인상적인 오늘 표현이신데 정치를 오래 이렇게 정치를 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인간을 못 믿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권모술수가 판치는 현실 정치판에서 등에 칼을 꼽는 네. 돌아서면 한동훈이처럼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앞에서 웃고 뒤에서는 잘라버리는 네. 앞에서 웃고 뒤에 가면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어떤 절망감, 배신감 네. 이런 것 때문에 정치판을 잠시 떠나셨다가 돌아가신 그 분들을 마지막 보내드리는 아주 소중한 아주 중요한 그 절차를 하시면서 사람을 달리 살려봐야 되겠다. 죽음을 보면서 삶을 깨우쳤죠. 네, 다시 살 수 있겠구나. 네. 근데 그 장례 지도사, 네. 장례 지도사 하면은 저 생활에는 좀 도움이 됩니까? 예, 또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업을 보다 보면 예, 예. 또 이제 약간 이제 시니어 분들을 우리가 또 케어하는 이런 또 산업이 또 괜찮지 않습니까? 신고 산업?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장례 지도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실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지는 않고 정책연구원을 제가 또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렇죠. 예, 예. 창업을 해서 이제 정책연구 쪽에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회사를 차려서 또 한 4년 정도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엔잡러처럼 살면서 생활은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부산 주례여고 출신 우리 손수조 우리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는 생활력이 짱입니다. 그냥 절대 넘어지거나 이 잡초처럼 밟아도 또 일어나는. 밟아도 밟히지 않습니다. 예, 일어나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부산에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네. 동두천 쪽에 계시죠? 예, 그 장례 사업을 제가 경기 북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에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을 이제 모시는 이제 업을 하면서 동두천에서 이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혹시 뭐 남편분이 경기도 분이세요?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고. 예, 부산에. 그러시군요. 네네. 제가 참 이 여러 정치인들 보지만 참 특이한 경력을 가지신 정치 초년생으로 완전히 정치 거물하고 붙었다가 깨지고 돈 3천만 원 홀라당 날리고 장례 지도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 정치죠, 그죠? 정치라는 것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참 특이한 그 경우입니다. 아주 독특한 경력과 캐릭터의 손수조 후보님, 이분 기억하시죠?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지금 4명이죠, 4명? 예. 4명 중에 유일한 여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변하려면 여성 정치인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할배당, 율사당, 뭐 장관당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성 비율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과거에 안철수 의원하고 뭐 이게 뭐죠? 170V 캠프? 예, 이 이제 대변인단 이거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전당대회 이제 캠프에서 네. 이제 제가 또 제의를 받아서 대변인 활동을 했었는데요. 예.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지금 당대표 후보 나오신 분들과 개인적인 연들도 다 있어요. 이제 김문수 캠프에서 또 대변인을 했다 보니까 김문수 장관님과도 연이 있고 예. 또 장동혁 의원님과도 그 캠프에 같이 있고 사실 예전에 원외에 이제 우리 언니 계실 때 그때 막 같이 유튜브도 찍고 뭐 국토대장정 같은 그런 유튜브도 찍고 하면서 장동혁 의원님과도 또 연이 있고 조경태 의원님 또 지역에서 제가 사상구 할 때 옆에 사고 계셔서 또 알고 또 안철수 의원님은 제가 또 이렇게 캠프 대변인을 하면서 알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어떤 당 대표 후보분들이라도 장점을 쏙쏙 빼먹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래서 많은 장점분들이 다 갖고 계시지만 우리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도 장례지도사했지만은 그 첫 후보 일정으로 한센인 마을을 가셨어요. 그때 그렇죠. 제가 같이 맞아요. 갔었는데 예. 다들 김문수 후보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진짜로 눈물 흘리시고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정말 이분 진심이시다. 진심으로 정치하시는 분이다. 그런 걸 제가 많이 배웠고요. 또 장동혁 의원님은 요즘 정말 우리 우파에서 확실하게 선명성을 가지고 하실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응원한다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또 그런 이제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일치를 합니다. 또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도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지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또 본받을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보면 우리 손수조 우리 후보님은 그 당내에서 이제 만약에 활약을 하게 되시면은 아까 보니까 뭐 정치하기 전에 기자 뭐 이런 것도 띄었다고 하는데 네. 대변인 이런 거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저를 보시면 약간 여전사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항마 뭐 이제 이런 걸로 처음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젊은 또 주자로서 뭐 이제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이나 메시지 있으면 또 합니다. 오늘도 정청래 당대표 보고 아니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어긴 이 기괴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더 이상 법사위원장 외연하지 말고 국민의힘에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뭐 강선우 갑질 논란이 있을 때는 도대체 정신 나간 여왕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스피커로 또 이렇게 또 많이 또 이제 저를 이제 활용을 해주시는 아니 지금 방금 우리 손수조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 귀에 쏙 들어오는 게 법사위원장 저거 사실 국민의힘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춘석이한테 가면서 이 사달이 난 거예요. 네, 이춘석 그러니까요. 의원이 저 법사위원장 안 했으면 이거 안 걸렸을 텐데. 네. 근데 또 지금 추미애 의원한테 뭐 법사위원장을 다시 제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막아서야 됩니다. 예. 아니 근데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춘석 그 민주당 의원 이 주식 차명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뭐 회의장에서도 하고 국감장에서도 하고 지금 그래서 민주당 탈당하고 그죠? 이렇게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탈당 쇼입니다. 이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완전 위장 탈당이고 언제 곧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차명 거래했죠. 그다음에 선행 매매가 있습니다. 정보 알고 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좌진 갑질까지 있는 거예요. 차미땡 그 보좌진 1년 전에도 그 차미땡이었어요. 아 그래요? 둘이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어허.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휴대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로그인해가지고 주식을 합니까? 그것도 1년 전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 경제공동체, 아, 운명공동체가 경제공동체인가? 아니냐. 네. 아, 참. 지금 그 댓글 쓰신 분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성 최고위원은 지금 직전에 출연하신 최수진 의원으로 하고 청년 최고는 손수조 씨로 해야 되겠다. 뭐 현명하신 선택이십니다. 현명하신 선택. 네. 아니 근데 말 나온 김에 지금 여기도 물어봐요. 아니 현역 의원이 왜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오냐? 청년 최고위원은 원래 이 정치에 이제 발을 들여놓는 뭐 정치 신인들이라든지 좀 나이가 좀 비교적 젊고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플랫폼인데 현역 최고위원이 좀 나온 건 조금 뭐 경쟁 후보지만 조금 한번 좀 뭐랄까요 부적절하지 않았나 뭐 그런 좀 지적이 나오는데. 그렇죠. 꼭 제가 아니더라도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이 청년 최고를 왜 따로 뽑습니까? 이걸 왜 만들었냐는 거죠. 밖에 있는 청년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우리 안에서 있는 원내 말고 원외에 있는 목소리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들어오라고 만든 게 청년 최고입니다. 그래서 현역이 출마하는 것은 전혀 취지에 맞지 않고 제가 만약에 이번에 지도부 들어간다면 이거 당원 당규에 적시할 겁니다. 현역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이것도 그 개인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종호 2예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한동훈 팀 한동훈 이래가지고 쫙 줄 세워가지고 지난 전당대회 했었죠. 그때 들어왔던 게 청년 최고위원이라고 들어왔던 게 진종호 현역 의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청년 최고위원을 하게 되면은 아무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그냥 줄 잘 서서 하는. 그럴 거면 청년 최고위원을 왜 뽑습니까? 그러니까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에서 왜 굳이 러닝메이트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청년 최고는 청년 스스로의 그 청년 목소리를 내면서 하라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예. 그래서 물론 이번에 본선은 지금 전 당원 투표십니다. 전 당원이 투표를 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45세 미만의 출마자들은 45세 미만의 선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청년들한테 가서 얘기하고 청년들한테 표 달라고 하죠. 안 그러면 저는 전 당원 투표면 당대표한테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전례 없이 러닝메이트 하지 않고 원외가 원내 이기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름철이니까 여름 풀장 가면은 어린이 풀장 있고 어른 풀장 있잖아요. 어린이 풀장에서 수영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소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따로 뽑는지 그 취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이, 그러니까 정당이 변하지 않으면 저는 도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비전 발표회 때 돈 룩업당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영화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뭐냐면 혜성이 막 날아와요. 예. 위기예요. 지구가 멸망시킬 혜성이 날아오는데 알아요. 근데 정치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돈 룩업 하늘 보지 마. 위기가 있는데 외면해버리고 뭐 어떻게 되겠지. 국힘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우리랑은 지금 손도 안 잡겠다고 하고 있고 관세 폭탄은 지금 이미 현실화돼 있고 지금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보수 끝입니다. 망하기 직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이 지금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방선거에서까지 우리 지면요. 의회 지금 국회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행정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법부 언론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저희 이기지 못하면 회복하지 못하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위기인데 왜 이 위기를 직시하지 못하냐. 그래서 돈 룩업 당 같다. 꼭 그 영화에서 막 혜성이 다가오고 이 위기인데도 그 위기 직시 못하는 당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도부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싸울 줄 알고 제대로 이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꾸 내부 분열을 획책하고 분탕질하는 그 목소리를 완전히 걷어내야 되는 겁니다. 똘똘 뭉쳐서 저 민주당과의 싸움을 하고 그리고 젊어져야 됩니다. 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번 지방선거에는 청년들 절반 이상으로 다 내보내자. 좋은 생각이다. 50% 절반 정도는 다 바꾸자. 굿 아이디어.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 지지 세력을 흡수해야 우리 지지층이 깊어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우리 많은 당원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선배들의 그 감사함을 안고 가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젊은 사람, 새로운 지지층을 안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에 김은희 님이 저는 장동혁, 김민수, 손수정 확정! 이렇게 현명한 올려주셨어요. 선택입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4년 전 지방선거 때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이니까 그때 대학원 수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이제 부산을 내려갔는데 지방선거 때 깜짝 놀랐어요. 민주당이 플래카드에 현수막에 듣도 보도 못한 이 젊은 정치인들을 막 공천을 줘가지고 구의원들이 절비했어요. 그 구의원 후보가. 물론 다 떨어졌겠지만. 근데 그때는 사실은 윤석열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압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저기 민주당에 가입해서 민주당의 지방의회 구의원으로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내년에 국민의힘 공천, 지방의원 공천은 좀 2030으로 좀 많이 할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물리적 나이만 어리다고 무조건 할당해야 된다. 이건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지방선거에서 45세 이하 청년 지방의원들이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우리 당의 당협위원장님들, 국회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세요. 아, 젊은 사람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내보냈더니 어때요? 너무 일 잘하거든요. 잘해요. 아주 잘해요. 빠릿빠릿하고 막 일 잘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에 이미 그 많은 기초 강력 청년 의원들이 있습니다. 실력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손수저처럼 당에 15년 와서 활동하고 당에서 10몇 년 되신 청년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자회견 뭐 출정식 모두 우리 그 지방 의원님들과 함께 했거든요. 그렇군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 인적 데이터베이스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그분들을 올려야죠. 올리고 더 많이 내보내고 더 영입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여연의 청년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당규에 있습니다. 만들 수 있게 돼 여의도 있어요. 연구원 안에 청년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어서 예. 이제 이것도 경상보조금을 우리가 할당받을 수 있어요. 예. 여성위원회 이런 부분에 다 예산 다 내려가거든요. 예. 청년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죠. 정확하게 제도화 만들어서 경상보조금 할당받고 또 만약에 뭐 어떤 후보분들이 나와서 이제 또 이제 중간에 낙선하신 분들은 후원금 같은 게 남아요. 예. 요런 이제 이삭죽기들 우리 다 가지고 와서 아. 돈 모아서 뭐 펀딩을 조성하든 뭘 하든 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청년들이 출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입해서 길러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012년 그때 미래세대위원장을 하면서 예. 당에서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제가 나가서 회사를 차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청년 정치 아카데미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료로 강의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선거 자금 쓰는지, 예. 어떻게 하면은 카메라 앞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보도 자료 어떻게 쓰는지 막 교육을 시키거든요. 제가 당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럼 여의도 연구원 안에 그 청년 위원회 연구원이 연구원 만듭니다. 만들면 거기서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했던 그 밖에서 했던 청년 정치 아카데미처럼 예. 이 청년들을 모으는 민주당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청년들 막 대학마다 가서 일크트릭 하는 겁니다. 모아서 우리 당에 대해서 교육시켜주고 역사 교육시켜주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교육시켜주고 역사관 교육시켜주고 그 다음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또 선거 박사 아닙니까? 선거 박사. 좋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얘기하고 또 우리 정치는 이 글쓰기 잘 돼야 됩니다. 말하기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길러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다 네트워킹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마시켜야죠. 그리고 비례대표, 강력 비례대표 지금 여성이 1357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45세 이하 앞에 1번부터 5번 주십시오. 어허. 주십시오. 앞번호 주십시오. 그래서 당선권에 배치시켜서 역할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회와 역할을 주고 스피커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아리랑이라는 분은 장동혁, 김민수, 최수진, 손수저 정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정치 박사고 똑순이에요. 똑순이. 우리 저 옛날 그 드라마 생각나시죠? 똑순이. 부산 출신, 부산의 딸 똑순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박근혜 퀴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2명의 키즈를 키웠죠. 이준석과 손수조. 한 명은 집 나가 도망갔습니다. 도망갔어요. 한 명은 끝끝내 남아서 15년 내내 단 한 번 떠나지 않고 의리 지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키즈라는 별명을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네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다시 이제 힘든 시간을 겪고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순간이 이제 한 몇 년 전이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을 이렇게 뵐 수는 없었지만 그 사저 앞에 가서 이렇게 편지 써서 이제 안에 전달 드리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려 합니다. 잘하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이래야 박근혜 퀴즈죠. 집 나가서 자꾸 딴 데 가가지고 우리 당 자꾸 공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집 나간 그 친구는 뭐 하죠 요즘?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손수조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는 이 땡땡 당시 박근혜 퀴즈 정치인과 연락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부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연락한 지 아주 오래됐다고 하니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 최고위원 손수조 후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앞에 나온 최수진 후보는 국민의힘 대한민국을 살릴 우루사 정치인이고 우리 그 손수조 후보는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청년 똑순이 정치 박사.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이 말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시청자님들께 지지를 한번 좀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영풍 대표님 사실 KBS 그때 그 어려움 겪으시고 너무나 그 일선에서 투쟁하실 때 제가 그때도 가서 뵀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정말 그 차디찬 그 아스팔트 위에서 하실 때도 가서 배웠었고 정말 그 힘든 순간마다 마주했던 우리 이영풍 대표님께서 또 우리 보수 우파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주셔서 또 우리처럼 원외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언론사에서 무슨 동그라미 세모 X 해가지고 뭐 탄핵이랑 부정선거 이런 거에 대해서 손수조가 마치 탄핵을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오해입니다. 제가 막 항의 전화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인터뷰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 반대를 너무나 주창을 했던 사람인데 왜 이제 이렇게 액수로 나갔냐 했더니 그렇다면 그럼 지금 헌법의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헌법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고 우리 보수는 그것을 주창하는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예. 그리고 탄핵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탄핵이라는 제도를 그렇게 형해화시킨 것은 민주당이다. 말도 안 되는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몇십 번을 탄핵하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 이영풍 TV 애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정선거 역시나 저는 선관위 검증해야 된다. 선관위 털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선관위가 얼마나 부실한 선거를 하는지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878건의 부정 채용을 하는 곳이 지금 감사받지 않는 선관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문제의식이 깊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꼭 이번 지도부에 여러분 넣어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몽님이 손수조 합격!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우 우리 최고위원 후보자님, 문재인 정권 시절 뭐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를 폭로한 당사자신데 네, 그때 네. 어땠나요? 그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 때 우리 적폐 수사를 하면서 우리를 아주 그냥 찌그러뜨렸던 난리가 났죠. 네, 우리 그때 지지율 지금 뭐 작게 나오면 지금은 17% 얘기하는데 그때는 10%가 되니 많이 그랬던 때였습니다. 예, 예. 그때 문재인 지지율이 뭐 표면적으로는 80% 육박한다라고 할 때였어요. 그래서 힘든 시기였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면은 언제 감옥에 갈지 모르는 그런 좀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예, 그때 한 35건 제가 근데 뭐 폭로를 뭐 35건이나 하셨어요. 보통 한 건 정도 하잖아요. 근데 예. 저는 뭐 네 죽고 나 죽자 했죠 그때는. 화끈하시네요. 예, 예. 네. 근데 그 당시에 뭐 조국 뭐 전 수석, 뭐 감찰 무마 의혹, 뭐 유재수 그때 부산시 경제부시장. 네. 이런 것도 우리 저 김태우 후보자님이 다 밝히는 과정에 역할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유재수 하면은 금정국장이었죠. 금융위에 예. 그 공무원 중에 가장 노른자위가 그 자리예요. 한 나라의 그 금융 정책,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자리고 예. 그때 그 문재인한테 형님이라고 할 만큼의 친하다라는 소문이 자자했던 그런 측근이었고요. 이 사람의 비위를 감찰을 무마했다. 라는 게 조국이었고 백원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두 명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냈습니다. 결국 김태우 그 우리 후보자님 손에 감옥에다 가버렸네요. 예,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그래서 이제 김은경 그 당시 환경부 장관을 했던 네네네. 김은경도 그 구속되고 전부 이분들이 유죄가 확정됐어요. 어허. 이거 누구냐 유재수는 이제 뇌물수수로 유죄가 확정되고 그죠. 구속되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이재명이죠. 예, 이재명 백현동 사건 그 첩보 정보를 제가 수집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투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뭐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뽑아야 되는데 네. 싸우는 사람들을 지금 원하거든요. 네. 검투사를 원하지 맞습니다. 선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검투사. 맞습니다. 검투사는 아주 적격인데 말이죠. 공익신고자 이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가
그 스피커 자체가 예. 특히 청와대 권력,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권력을 상대로 이제 싸우는 것은 청와대 스피커가 큽니까? 수사관 한 명의 스피커가 큽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걸 이겨내는 것은 정말 많은 역공을 받아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운도 좋았고 제가 죽기 살기로 싸웠죠. 그래서 한두 개였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40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셀 수 없이 많이 그냥 있는 거는 다 해버렸습니다. 예. 여기 댓글 쓰시는 분들이 예. 김태우 실력 인정. 네. 실력이 대단하시다. 이래 상당히 여론이 아주 좋게 나옵니다. 지금 그 구청장 선거에도 또 도전하셨고 뭐 했는데 네네. 어땠어요 그때? 한 번은 됐고 한 번은 안 됐는데 예. 그 제가 여기서 이제 거기 홈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 금지죠. 강서구 아닙니까? 그죠? 예예. 호남 인구가 많고 예. 누가 봐도 민주당 텃밭이에요. 강선우 지금 그리고 진성준 이런 사람들 다 강서 갑을이거든요. 갑을이죠. 지금 시끄러운 곳. 우리 진영으로 치면 강남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여기가 그냥 깃발 꽂으면 되는 곳이라서 지금 그 갑을병 전부가 뭡니까? 다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예. 구청장도 민주당이고 원래 여기가 그렇게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2.6% 차이로 이겼거든요. 거기서. 예. 아주 겨우겨우 이겼죠. 예, 그때 화곡도 마곡된다라는 슬로건으로 완전히 예. 그냥 혁신을 일으키면서 그때 당선됐고 그리고 제가 재보궐 할 때도 사실은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예. 제 잘못도 있지만은 예. 그때 패배가 2.6% 이긴 상태에서 당선됐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수건 사업을 6개월 만에 수십년 수건 사업 2개를 제가 성과를 냈어요. 아, 어떤 거였죠? 뭐 방화동 건폐장 이전 합의라든지 뭐 그리고 화곡도 마곡된다에 관련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국토부에서 유치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성과를 단기간에 냈기 때문에 제가 성과주의자예요. 그래서 이제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험지지만은 김태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한다라는 분위기였고 2.6% 당선됐다가 재보궐 할 때는 우리 중앙 무대의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 지역에서는 첫 여론조사 때 3.2%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앞섰다. 그러니까 제가 출마했죠. 근데 제가 전략은 거기는 민주당 텃밭이잖아요. 강남이라 우리로 치면은. 그렇죠. 거기서 빨간 거대 파란색 하면 지죠 100%. 그래서 제가 선거 전략을 초기부터 당대 당하면 무조건 진다. 이거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지역에서 김태호냐 이름 없는 민주당 후보냐 이거 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했는데 당에서 전국에서 밀고 와버렸죠. 그래서 갑자기 빨간 거 대 파란 거 되니까 졌죠 우리가. 결국 그겁니다. 그럼 그래서 또 비하인드 수도권 선거는요 당대당 붙으면 안 돼요. 지역 밀착으로 해야 우리가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윤상현 의원이 있죠. 예, 인천.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무소속 나와도 될 만큼의 스킨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지역 이게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일반 서민 입장에서 높은 사람이 나랑 놀아주네. 내 손 잡아주고 계속 끝까지 1시간 동안 나오고 있어주네. 그분 팬이 되거든요. 원래는 민주당 팬이라도 민주당 세가 세잖아요. 근데 나는 윤상현은 좋아, 김태호는 좋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게 수도권에서 이게. 근데 우리는 영남에서 거의 기반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 선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수도권 전략은요 무조건 스킨십이에요. 아하. 같이 놀아주면 됩니다. 같이 스킨십 소통을 해줘야 이기는 거지. 이게 제가 이번에 비전 전략 회의 때도 이걸 얘기했어요. 아, 그렇군요. 지방선거가 전부거든요. 지방선거 때 아니 뭐 유명하든지 아주 저명한 사람이든지 예. 지역에서 봉사를 오래 했다든지 지역 주민들이 아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지역 사람이라고 해도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을 냅다 꽂아버리니까 납득이 안 가는 공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죠. 지방선거 지니까 수도권에서 그분들이 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그 당협위원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부터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람, 주민들이 익숙한 사람이 공천을 받고 시의원, 구의원이 돼야 표가 있죠. 그 사람들이. 표가 있는 사람이 총선 때 유력을 발휘하겠죠. 아하. 이게 안 돼서 우리가 진 거예요. 지난번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지난번 그러면 총선 공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잘못된 부분이 많죠. 한마디로 개판이었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공천이었죠. 예. 그러니까 공천 기준을요. 예. 우리가 이기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예, 두 가지입니다. 지역 선거에서 주민과의 스킨십. 자, 스킨십. 제가 지역에 오래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크고 작은 행사가 있어요. 주민들만의 자발적인 행사가 있어요. 여기에 국회의원들이나 지역 정치인을 시의원, 구의원 가죠. 예.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요. 제가 구청장이 했잖아요. 뭐 체육회 행사다. 그러면 속으로
민주당 안 왔으면 좋겠죠. 네. 하지만 민주당만 통보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아무도 통보 안 해주잖아.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민주당은 싹 다 와 있어요. 우리 당은 한두 명 와서 인사만 하고 그냥 바로 가버려요. 다음 일정으로. 근데 민주당 지역 의원들은요. 끝까지 남아있고 국회의원들도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와 있는 사람 거기서 선거운동을 그때부터 하는 거지. 평소에. 손잡아주고 끝까지 있어요. 그리고 막 안아주고 막 이야기를 해결을 못해도 들어줘요. 그리고 자기랑 놀아주거든. 스킨십이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지만은 나랑 안 놀아주네? 여기 높은 사람이 나랑 놀아줘. 그러니까 한정혜가 참 잘해요. 강서병에. 예. 맨날 안아줘요. 안 이쁘도 안아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스킨십이 우리가 없어서 수도권에서 진 겁니다. 이게 해결돼야 우리는 수도권에서 이기고 수도권에서 지면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남을 기반으로 한 것만이 아니고 수도권 전략은 따로 세워야 된다. 구청장 재보궐선거 때 그게 당대당으로 가면 안 된다고 제가 싹싹 빌었다니까요. 오지 말라고. 제가 혼자 하면 이기니까 오지 마세요 했는데 물론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은 전략적으로는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맞춤형 전략, 특히 스킨십 이게 안 되면요. 지선 총선 다집니다. 반드시 이걸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걸 보면 말씀 들어보시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요런 게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원외 당협위원장들 사이에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글쎄 이게 제가 나가는 데마다 이걸 얘기 많이 하고 비전 전략회 때 이 얘기 했단 예. 말이에요. 아니 동네 정치인 시의원 구의원 있잖아요. 그 동네를 담당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쪽 주민들 얘기 들으면 누군지도 몰라요. 어허. 우리 지역 구의원이 시의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한번 물어보세요. 사시는 동네 가서 그 옆집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시의원 누구고 구의원 누구지 아세요? 거의 10명 중에 한 60%는 70%는 모른다 할걸요. 네. 심지어 자기 시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하. 자기 구청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아하.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스킨십이 되면 우리는 무조건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동네 밥 많이 사고 술 많이 사는 아저씨가 더 표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 많이 베풀고 봉사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요. 정치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천할 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인정받고 신망받는 분들을 모셔와서 억지로 삼고초려해서 싹싹 빌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공천을 줘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정치 하겠다고 백 쓰는 사람 데리고 오지 말고 정치 안 하겠다는 사람만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년 지방선거 이기려면은 우리 김태우 후보자 같은 분 최고위원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죠. 같은데. 지금 다음번 지방선거 총선에 내가 뭐 하겠다 이런 사람 정치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뭐 뜯어 먹을 게 있다고 망했어요. 우리 지금 지지율 17% 망했죠. 다시 일어서서 우리 집을 짓고 나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요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지금 않고 있습니다. 예. 최고위원이 되시면 네. 그럼 안에 가서 어떤 일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세요? 일단 박살을 내야죠 상대방을. 정청래가 우리 죽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상에서 국힘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107석 간판 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은 맞벌 내서 공격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지지율을 낮더라도 저들이 전리품에 완전히 빠져 있어가지고 그거 침 흘리고 정청래하고 지금 이재명이 서로 지금 신경전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요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춘석 같이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공격하면은 그 공격이 먹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된 공격수가 쫙 그 진용을 갖추고 있을 때 장전을 해놓고 총쏠 딱 당장 쏠 준비가 있을 때 그 상황이 벌어지죠. 그때 쏘면요 그냥 무너집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권의 가장 취약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정권의 취약한 점은요. 일단은 이재명 자체예요. 본인 자체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자, 이춘석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정가 사범에 12개 큰 대형 비리 포함해서 선거법까지 포함해서 12개 범죄왕 피고인인데 나는 저거보다 깨끗하잖아 내가. 근데 정권 쪽 힘 있을 때 내가 살짝 요거 하는 건 뭐 들키겠어? 예. 이거 아니겠어요? 힘 있을 예. 때? 예. 그러니까 이춘석 같은 사람이 대놓고 업무 현장에서 그 짓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하, 예. 그러니까 가장 약점이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터질 때마다 우리가 공격을 하죠. 그러면은 이재명보다 깨끗한 사람들이 범죄가 계속 나오죠. 이거 이재명을 공격하면서 네가 이러니까 이러지 하면서 계속 공격하면요. 이재명 갑자기
멈춰줬던 홀딩되었던 재판 사법부가 한다고 나설 거예요. 그걸 틀어 막으려고 하겠죠, 이재명이. 그러면 그때 또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그걸로 또 우리가 또 공격하고 새로운 비리 첩보를 또 공격하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를 먼저 없애기 전에 제가 먼저 선제 공격으로 없애겠다 했죠. 어제도 이춘석 당장 제가 고발장 대검에 접수시켰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어제 바로 오후 4시인가 그때쯤에 접수시켰어요. 어떤 혐의가 적용되죠? 금융실명법 위반. 네, 이건 당연한 차명거래였으니까. 기본이고요. 그 외에 만약에 2024년도 그 1년 내에 차명 계좌로 그 보유했던 그 있잖아요. 예. 그 네이버 등등 있잖아요. 뭐 LG 그게 만약에 2025년도가 아니고 2025년도에 이제 매입했던 거라면은 내년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2024년 12월 31일 안에 만약에 보유했던 내역이라면은 예. 그거를 누락하는 것은 뭡니까? 공직자 재산을 누락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처벌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올해 매입한 거라면 처벌되지 안 되겠죠. 아하. 이거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디테일 있게. 예. 재산 등록 의무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때 매입한 거였다면은 그거 누락한 거잖아요. 차명으로. 그거. 그리고 이제 공전자 기록 뭐 위조 예, 이런 혐의도 가능해요. 아, 맞잖아요. 그거를 이제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군요. 형법상 배임죄도 소지가 있고 그렇네요. 공직자 이해충돌에 이해충돌.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명이 지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확실한 거 하나만큼은 금융실명법 위반 요걸로 제가 했고요. 그 외에 요런 혐의 있으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있으니까 이런 경우 확인해보고 맞으면은 그거 처벌하자라고 쭉 제가 죄명을 또 부가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검에 접수시켰으니까 추가 혐의로도 충분히 이제 예. 지금 최고위원 누구 찍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태우 후보자님 말씀 들어보시면은 지금 사실 김태우 후보자님 말씀이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선빵을 날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가 벌어지면 그 분위기들이 보면은 뭔가 뭐 정부기관에 뭐 회의하는 것처럼 이런데 김태우 후보자님이 만약에 그 최고위원으로 들어가시면은 정말 이 감찰 요원 전문 출신으로서 상당히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타고난 첩보원입니다. 예. 그 비리 정보 수집하는 게 제일 잘했다고 해서 그 누구나 가고 싶은 청와대 특감반 전 3번 갔습니다. 예, 뭐 정권에 관계없이 뽑혀 갔어요. 근데 그 특기 지금도 제가 한 번 아이오는 죽을 때까지 아이오예요. 그 정보 수집하는 그 피냄새를 맡으면은 우리는 당장 그냥 끝장 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진행 중이고 저 혼자만 됩니까? 저 같은 사람 제가 교육시켜서 10명, 100명 만들면요. 우리 스피커를 우리가 공격했다고 해서 보복을 못 해요. 보복할 사람이 10명이 아니고 100명이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거 그 대검 중수부에 있을 때요. 자금 세탁 수사 기법 제가 강사했습니다. 예. 예, 검사 수사관 상대로 교육도 시키고. 일타 강사. 예. 제가 이런 교육 잘합니다. 개인과에.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전쟁터예요, 지금은. 정청래가 우리 죽이겠다고 온다는 줄 않았습니까? 근데 정청래가 누굽니까? 미 대사관 테러범이에요. 예? 테러범이 그 친구도 한다는 친구 아니에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점점 떨면 돼요? 이때 우리가 말만 잘하면 됩니까? 말 잘하는 사람 앉아 있으면 됩니까? 발음 좋은 사람 앉아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먼저 선제 공격해야죠. 이때는요. 총쏠 준비, 장전이 돼 있고 백발백중 맞추는 저격수가 그리고 전사, 검투사가 있어야 당장 끝장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도록 뭐 저 같은 사람 보내주시면은 제가 저 같은 사람 10만 양병설 얘기했거든요. 예. 장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지지하는 체제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김태우 후보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뭔가 보입니다. 구름이 쫙 그치면서 앞길이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첩보로 싸워서 이기는 방법, 지역 밀착으로 표를 잘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제 핵심 공약입니다. 아하. 이거 되면요, 특히 스킨십 이거 되면요,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아니 요번에 그 표 제일 많이 받아서 수석 그 최고위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10만 양명 하죠. 예. 제가 복사 저 같은 사람 해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능력 가진 사람은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네트워크 있죠. 일단 모셔오고, 예? 뭐 뭔가 TF팀을 만들겠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몇 소수가 2-3명이 김민석 건드렸다가 보복 당하잖아요. 허위 사실이라도 스피커 세니까 난리잖아요. 우리가 10명, 100명이면 못 한다니까요. 예.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인이기만 하면은 혼자 공격할 수도 있지요. 근데 수석 자리나 최고위원 자리나 그 지도부에 가야 저 같은 사람을 만들 시스템, 체제를 만들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 전 당원의
공격수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왜 비겁하다는 소리 듣고 안 싸운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예. 공천이에요. 자 공천 때 말이에요. 스크래치 나 있으면 잘라버려. 아무리 열심히 싸웠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대방 보복 와가지고 스크래치 났어 잘라버려. 공천 안 줘요. 그러니까 눈치만 슬슬 보고 고스펙에 높은 사람 경력에 눈치 보고 가만히 있다가 보신주의 나 스크래치 없는 사람 그냥 공천 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싸우다가 난 스크래치는요 그거는 무조건 이게 훈장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격려를 해줘야죠. 그래서 공격 포인트가 높은 사람을 공천 기준에서 점수를 높게 주자. 최소한 반영을 하자. 축구도요 한 골 넣으면 공격 포인트 있죠. 어시스트를 잘해도 공격 포인트 있습니다. 그런 공격 포인트를 정정평가, 정량평가를 해가지고 공천 기준에 큰 점수로 그 비중을 차지하게 공천 기준을 혁신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정치하겠다는 분들 공천 받으려고 갑자기 자기들이 다 전사가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전체를 전사로 만드는 방법은 공천 기준에 공격 포인트를 넣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지도부 안 들어가면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예. 반드시 이런 당원 전체가 공격수로 바뀌게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늘 우리 김태우 후보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그 강론에 아주 강하시네요. 보니까 총론보다는 강론에 디테일이 있어야 공격을 하죠. 예. 디테일이 강하신데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 되시면은 네. 제일 하고 싶은 거 한 2개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기는 전략. 공천 기준에 공격 포인트를 넣는 거. 그러니까 싸우는 시도만 해도 포인트 줘야 돼요. 안 싸우니까. 시도 점수. 그다음에 실제 실행에 착수한 점수. 그리고 결과가 나온 점수. 한 3가지로 정량평가. 그리고 그때 어떤 의지를 불태웠는지 정성평가. 노력 점수까지 매겨가지고 그걸로 이제 공천 기준에 반영시키는 거죠. 그것만으로 공천을 한다는 게 아니고 뭐 경제 전문가도 있고 다양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넣는데 공격 포인트는 중요한 비중으로 좀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바뀌죠. 예, 그거. 그리고 지역 밀착 스킨십. 예, 요걸로 바뀌는 거. 행사 때 행사 참여해서 주민들과 사진 찍고 한 거, 예? 문의만 그러지 말고 실제 내실 있게 해서 그거 SNS에 올려라. SNS 열심히 해라. 주민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해라. 이거를 가지고 감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아, 감시 감독. 예. 좋습니다. 행사 축제 한 달에 몇 건 이상 무조건 끝까지 나와라.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 예, 우리 오늘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님들 3분 릴레이로 이렇게 쭉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데 지금 동시 접속해서 보시는 분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패널 손님이었는데 김태우 후보자님 오늘 방송 정리하기 전에 네. 마지막 한 말씀 꼭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서민과 괴리감이 있었어요. 고스펙에 높은 사람 출신이고 에헴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느끼기에 높은 사람이라고 에헴하고 나하고 안 만나주고 이거 없애야 돼요. 이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히지 않은 한 우리는 영원히 수도권에서 집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양지로 만들 방법, 스킨십 반드시 진정성 있는 스킨십 늘려야 되고요. 자, 공격수 만들기 위해서 저 같은 실제 타격가들 영입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요. 저 같은 사람이 교육시켜서 공격수도 10만까지 양성시켜야 되고, 그리고 체제도 싸우는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공격수 점수를 주는 그런 공천 기준도 혁신을 해야겠습니다. 이거 될 때 우리는 다시는 지지 않고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정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 정리하면서 김태우 후보자님 별명을 여러분이 지어주셨습니다. 파이터,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자, 우리 김태우 후보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최수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나왔어요. 네. 너무나 영광입니다. 어제 원래 우리 최수진 의원님은 어제 여기 출연하시려고 했는데 필리버스터 출동하신다고 하시다가 어제 어떻게 된 거죠? 어제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는데 노정면 의원 다음에 예. 노정면 의원이 혼자서 끝까지 다 한 거 아시죠? 예. 저 진짜 9시간 되겠어요. 아하. 이 필리버스터란 취지가 원래는 소수 야당이 말도 안 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거고,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24시간 제한도 없잖아요. 예, 예. 우리나라는 근데 24시간 제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야가 반복적으로 하는데
아마도 지금까지 이렇게 여당에서 찬성 토론을 9시간 한 사례가 없을걸요. 그러니까 못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인 법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그 얘기예요. 여당 보고 정말 야당보다 더한 여당이다. 진짜 나빠요. 독하다. 아주 독하고 독하다, 몰상식하고 예. 상상을 초월하는 저는 정말 정치의 폭거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는다 이렇게 지금 생각했습니다. 방송 3법 벌써 통과됐잖아요, 그죠? 통과됐죠. 지금 사실 우리 최수진 의원님은 국회 과방위 소속이십니다. 그렇죠. 과학기술 방송 통신 이거 방송 3악법 통과되면 어떤 세상이 되는 거죠? 어떤 세상이 되냐? 그냥 세상에서 노조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요. 국민들의 정신을 노조화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공영방송 말고 민영 보도 채널까지 다 잡아들였잖아요. 예, 이번 예. 방송에서는 그거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든 편성, 사장, 뭐 이사회 모든 것들이 그냥 노조화되는 거예요. 물론 노조가 완전히 100%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노조가 민노총이 대부분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 사상들이나 그것들 심지어는 북한 사상까지 연결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정신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어제 통과된 방송 3악법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게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이른바 친민노총, 친민주당 세력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최수진 의원께서 최고위원 출마하셨죠. 그렇죠. 예. 우리 많은 분들이 제가 최수진 의원님 출마하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지? 막 이렇게 궁금해요.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최수진 의원님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면서 이제 막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투쟁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우리 최수진 맞아요. 의원님 이제 초선이시니까 네. 아마도 제일 난장판일 때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 이 스피커 역할을 하셨는데 그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전투적이다기보다는 좀 열심히 제 내면을 가지고 저를 이겨가면서 좀 일하는 스타일이었으니까 겉으로 이렇게 막 투쟁하고 남하고 싸우고 난리치고 이런 성격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일만 하면 되니까 일 열심히 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투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국회를 와서 제가 초선이에요. 그런 저를 과방위에 밀어넣으셨잖아요. 네. 와, 과방위가 모든 전투사들은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뭐 진짜 생각만 해도 거기만 들어오면 처음에는 막 배도 아프고 숨도 막히고 머리도 어지럽고 진짜 그런 거를 겪고 났더니 딱 1년을 겪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정치란 진짜 완전히 그 핵심에서 제가 1년 동안 투쟁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방송법부터 시작해서 노조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네. 그런 걸 보면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은 무지당했습니다. 무지당하고 본질과 상관없는 말꼬리 잡고 본질과 상관없이 자기 걸로 거짓말 시키면서 유도하고 그래서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지네들이 마치 거짓이 완전 포장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절대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다 뜯어 고쳐야겠다 하면서 제가 이제 대변인이 또 됐잖아요. 대변인이 되면서 아주 신나게 다 얘기하죠. 그리고 그냥 안 넘어가요. 걔네들 말한 거 다 잡고 있습니다, 요즘. 아하. 그래서 제가 전투사가 됐습니다. 투사가 됐습니다. 늦게 배운 뭐가 더 세진다고 하는데 지금 최수진 우리 의원님이 과방위 지금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위원장이 최민희, 저쪽 간사가 김현, 그리고 YTN 기자 출신 노종면, 뭐 경인방송 한민수. 출신 뭐 등등 한민수, 뭐 국민일보 제가 그 인사청문회 그때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갔을 때 진짜 봤는데 야 이건 뭐 완전히 난장이 그런 난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거의 이지메 시키는 수준이에요. 난 정말 일본 이지메보다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진수 방통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박 4일을 그렇게 달달달달달 볶고 그냥 부르고 극권과 상관없는 것도 불러놓고 나머지 다 나가라 그러고 혼자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하면 저는 천벌받을 거라 지금 생각합니다. 인기욕 모독에 가까운 건데
정말 심해요. 예, 이번에 그 최고위원 출마하시면서 과거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떤 의미죠? 지금 제가 1년밖에 안 됐지만 저는 우리 당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지금 내부에서 총구를 내부에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하나로 뭉치는 거는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우리 당이 보면 뭐 친한부터 시작해갖고 뭐 친윤 말도 안 되는 그 내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정치의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만해라. 이제 형제 싸움, 집안 싸움 그만해라.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부 싸움이라고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거든요. 뭐 정책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리고 에너지를 그렇게 내부 싸움에 쓰면 이게 밖으로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저는 이거 진짜 이거는 우리 당이 무조건 잘못했고 저는 반성해야 돼서 과거에 좀 매몰되지. 그리고 과거에 따지면 서로 잘못한 거 많습니다. 진짜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마냥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내부 그렇습니다. 총질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도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굉장히 그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내부 총질하는 분들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당에 대한 로열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신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근데 자기 정치에서 반짝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정치는 짧지만 살아온 역사를 보면 결국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정말 진솔하고 선당후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희생하고 정치하신 분들이 결국 큰 인물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댓글에 우리 최수진 의원님 목소리가 너무 곱고 진정성이 많이 느껴진다고 그런 댓글이 올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혹시 뭐 관저 앞에 가셨거나 그런 일이 있었나요? 당연히 갔죠. 왜 갔냐? 민주당이 너무나 몰지각하게 비헌법적으로 몰아쳤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수사 권한, 체포 권한 없는데 강제로 밀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내란죄 때문에 집어넣는데 내란죄를 뺐어요. 그리고 뭐 그 영장 안 나오니까 판사들 뭐 그래갖고 중앙지검인가 갔다가 안 되니까 서부지검으로 가고 말이 됩니까? 무슨 쇼핑하러 다니고 딱불 영장도 나오고 정말 이게 말이 되냐고 도장 마음대로 찍고 가가지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모든 것들 아니 그 피의자의 정말 그 권리조차도 보호하지 않았어요. 일반인들보다 못한 대우받아가면서 그런 조사를 받겠어요. 그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저는 탄압이라고 생각을 했고 국회는 입법기관이에요. 입법기관이 헌법을 수호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법치주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항의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앞에도 저는 갔습니다. 그리고 관저 앞에도 갔습니다. 그날 대통령 체포하러 온 날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별도의 장소에서 분명히 우리 법 수호하자. 제대로 해라. 제대로 재판하고 제대로 수사해라. 그거 말하는 거. 그럼 국회의원이 그때 그럼 자기 방에서 그거 눈 똑바로 보고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참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최수진 의원님 이 말씀하시니까 뭐 엄청나게 댓글을 많이 쓰시는데 그날 그 관저 앞에 엄청 추웠어요. 저도 맞아요. 그 운동화, 이 겨울용 운동화 신었는데 발가락이 나중에 얼어가지고 굉장히 추웠고 그 지난 1월 달이 정말 추웠습니다. 그죠? 그 관저 앞에 갔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최수진 의원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당원 계시죠? 많이 국민의힘 당원. 전화 오면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관저 앞에 간 4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 최수진 의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최고위원 되시면은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진짜 최고위원이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일단 통합하는 당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다양한 목소리는 나올 수 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 정당이니까 공당으로서 다양한 목소리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상황 등에 대해서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벌과
그러니까 책찍과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좀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지 않아요. 의원들의 이런 역할들을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개량화할 수 있고 차근차근 싸우면서 뭔가 좀 당에 헌신한 구조를 정말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외부와의 소통의 다리를 좀 만들고 싶어요. 뭐냐면 원외 당협위원장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당 내로 전달을 해서 그거를 뭔가 도움이 되든가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주는 사람이 당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의 역할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당하고 원내가 예전에 그 우리가 좀 이렇게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할 경우 이렇게 좀 별도로 따로따로 노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을 원내의 목소리도 같이 전달해주는 역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최고위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과 소통, 참, 이것도 저 대변인 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예. 우리 당의 목소리를 국민한테 잘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외부의 목소리를 안으로 전달시키는 역할, 저는 그게 더 대변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최수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 저 형제가 7남매거든요. 누나가 5명입니다. 그래서 누나들이 이런 역할을 잘해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누나들이 이런 역할을 잘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아까 우리 최수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정치하려고 혼자 좀 뽐내려고 하는 사람들 제법 있거든요. 당론으로 그 투표하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앉아도 투표하잖아요. 자기 정치하는 거죠. 그럼 당론이 왜 필요 있고 왜 그 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됩니까? 하지만 지금 최순인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소통을 보이지 않게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당의 조직력이 탄탄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 참 지금 당 내부 분위기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다운됐다 할까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되게 열심히 투쟁하고 의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탄핵을 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면서 얘네들이 너무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죄송한데 저희가 더 투쟁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데 많이 다운돼 있고 있는 게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좀 더 치열업 시키고 할 수 있는 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좀 기점으로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좀 리더십 있는 사람이 끌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 이런 걸 하면서 빨리 회복을 해야 저희가 지방선거에서도 최선을 좀 한번 다해보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거에 성패와 상관없이 우리가 좀 뭉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대표 후보로 나온 김문수 후보나 뭐 장동혁 후보 등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장외 투쟁도 하겠다. 원내 투쟁도 하지만 원외 투쟁으로 장외 투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당 지도부가 구성이 돼서 만약에 예를 들자면 뭐 여의도 앞에서 집회를 한다. 이러면 집회 현장에 나가실 거죠? 당연히 나가야죠. 관사 앞에서도 열심히 다녔는데요. 제가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그 뭐 광장 정치 이런 분류를 하잖아요.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광장 정치가 있고 내부 정치가 있습니까? 국민이 부르는 데는 전 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그 프레임에 자꾸 갇혀서 그거그거 하는데 저는 아니 민주당 극자가 대부분이에요. 진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거기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 당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는 의무는 있는 거예요. 정당이 각자 할 거면 그게 무슨 정당이냐고요. 근데 하지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저는 항상 누가 됐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오늘 처음 보는 순수한 모습, 신선한 모습, 그리고 어떤 분은 벌써 세 표를 최수진 후보에게 던진다. 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 최수진 의원님은 또 의정 활동도 있고, 지금 또 국회 내부에서 굉장히 지금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충분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초선이었습니다. 그것도 비례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1년 동안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보수를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길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뭐 50%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거는 민주당이나 어떤 민노총을 지지하는 세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할 거고 제 최수진이 좀 아직은 미약하지만 앞장서서 진짜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진정성 있고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많이 우리한테 고개를 돌아섰던 분들, 국민들이 다 우리와 함께 또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수진 의원을 오늘 모시고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은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댓글에서 나 10표 있다. 또 그 밑에 또 5표 있다. 지금 뭐 한 최소 20표는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최수진 후보님이 최고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좀 더 길게 한번 또 대담을 나눠보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